네, 제가 지금 영주에서 우리 아미고 회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함께 하신 분들 중에 몇 분은 제가 먼저 모셔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제가 질문하시면은 피하지 않고 그대로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우선 저희가 지금 그 토요일 저녁에 아주 맛있는 저녁을 먹고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모임을 하게 됐는데, 여기가 그 삼뜨락이라는 음식점입니다. 풍기 인삼할 때 뜨락. 그리고 이게 풍기 IC에서 나와서 그저 한 7, 8분 거리쯤 되는 것 같아요. 동양대학교 가기 직전에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곳인데, 우리 삼뜨락 사장님이 우리 아미고 회원이세요. 잠깐 모실게요. 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뜨락을 경영하는 민병서입니다. 예. 영주를 찾아주셔서 고맙고요. 예. 좀 떨리네요. 갑자기. 예. 모든 반찬이 진짜 맛있었는데, 제가 오늘 인삼튀김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네. 그거 진짜 맛있대요? 네, 맛있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보통 있습니다. 튀김 옷하고 좀 다르던데요? 네, 맞습니다. 레시피는 공개 안 돼요? 공개 다음에 조용하게 조용하게 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돌솥밥에도 인삼이랑 이렇게 네. 해서 인삼 돌솥밥으로 네, 맞습니다. 예, 많이들 오세요. 네, 손님들은 많이 찾아주십니다. 예, 그 영주에 오시면은 사실 어디나 가면 그 지역에 가장 특색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잖아요. 풍기는 영주에 오시면 이게 인삼이니까. 근데 단양 가면 저는 마늘밥 먹거든요. 단양 육종 마늘 가지고 밥 해주는 마늘밥이 있어요. 그렇듯이 여기 영주 풍기에 오시면 인삼 돌솥밥 꼭 드세요. 근데 삼뜨락에 오셔서 그 인삼 튀김하고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네. 별로 안 비싸던데요? 네,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네. 서울에서는 뭐 5, 6만 원짜리가 여기가 한 네. 2, 3만 원대니까 네. 많이 싸다고 얘기를 하시면 왜 그렇게 싼 거예요? 근데 시골이니까 네. 또 인삼 고장이니까 예. 저렴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워낙 마음이 좋으신 분 같아요. 예, 여기 삼뜨락, 나중에 이 영상 밑에 자막으로 여러분들 연락처 이렇게 전화번호 올려드릴 테니까 연기 오실 때 미리 전화하셔갖고 점심이나 저녁이나 한 끼는 거기 여기 삼뜨락에서 아미고 회원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 한 말씀 해주시고요. 찾아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까 우리 고성범 본부장이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서로 이제 인사를 했는데, 그 아랍어로 인사해 보라고까지 하신 분이 계세요. 잠깐 모시겠습니다. 예. 이제 오랫동안 그 외교활동 하셨어요. 그래서 아랍어, 여기가 이제 영주가 여러 가지 축제도 있고 행사가 많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한데, 그때 영주시에서 하는 행사에 통역도 많이 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영어 했어요. 영어. 네, 예. 아랍어로 오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까 우리는 들었는데 시청자들은 못 들으셨으니까 아랍어로 안녕하세요는 어떻게 해요? 살람 아레이쿰 뭐 그런 아니 그 뒤를 흐리지 마시고. 살람 알라이쿰 뭐 그런. 아 그래요? 그게 안녕하세요? 네. 근데 답으로 말라이쿰 살람 이러면 이제 답을 하는 거죠. 아 그래요? 진짜 유창하시네.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네. 생활 아랍어. 예. 이제 사실 시골에 지방에 이렇게 그 외국어가 능통한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원래 영주가 고향이세요? 전 서울 토백이에요. 그럼 왜 여기 와 계세요? 은퇴해가지고 그냥 네, 여기가 좋아서? 전원생 겸 뭐. 그건 무슨 인연이 있어서가 아니고? 네. 야, 그렇구나.
여기 제 친구도 이쪽에 내려와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소백산맥이 워낙 좋대요. 예. 예, 기운도 좋고 이 백두대간의 허리쯤에 해당되고 워낙 산 자체가 좋을 뿐만 아니라 이게 아주 좋은 기운을 이 영주 풍기 지역에 이렇게 주고 있다고 그래서 건강에도 참 좋다고 그러던데요. 제가 뇌졸중으로 한번 실어줬었는데 여기 좀 많이 회복했습니다. 아 그래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좀 상당한 오랜 기간 그러셨구나. 그래도 외교 현장을 누비셨으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캠프 데이비 삼국 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정도까지 제가 평화를 놓는 건 아니 아닌 것 무슨 같습니다. 말씀을 그냥 일반 국민도 다 평할 수 있는 거니까 특히 외교 쪽에 계셨으니까 새로운 삼국의 어떤 그런 게 처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참 새롭다고 생각해요. 네. 그 정도.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정론일침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거대한 어떤 시대적 전환의 그 의미가 있는 회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외국 언론들이 다 놀란 거예요. 이게 1년 전이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 삼국 회담이 데이비드에서 열렸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고 그 내용도 지금 나토보다 훨씬 강력한 그 삼국 협력 체제를 선언한 거거든요. 네. 얼라이언스 그렇죠. 예. 그래서 1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삼국 회담이 이루어진 그 출발점에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외국 언론들이 거의 모든 언론들이 외국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이 그 점을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여기 내려오신 지는 얼마 됐어요? 한 7, 8년. 예. 영주 좋은 점은 어떤 거예요? 사람 좋고 사람이 좋아요? 공기 좋고 사람 좋고 공기 좋고 그런 정도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솔직한 얘기로 특별한 거 아니면 밖에 이렇게 안 나갑니다. 혹시 딴 데 뜨실 생각 갖고 계신 건 아니고 건강 지키다 보니 예, 그러니까 뇌졸중을 극복하신 거잖아요. 네. 여기 영주에 오셔서. 예, 그러니까 아주 정말 좋은 기운이 있는 그런 동네 같습니다. 예, 격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울러 네, 한 말씀 하시죠. 금융중으로 100만 구독자 기원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백만 하세요? 제가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5년 전에 시작할 때는 1000명 되는 거가 너무 놀라웠어요. 구독자 1000명. 그래가지고 10만 명 됐을 때는 정말 너무 좋아갖고 막 이벤트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10만 되면은 실버 버튼이라는 거를 구글 본사에서 보내주거든요. 그거 받아들고 막 이렇게 벽에다 걸어놨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구독에 신경 안 쓰고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구독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 거의 안 하잖아요. 네, 예, 좋아요 눌러주세요 거의 안 하잖아요. 예, 근데 그냥 하다 보니까 90만을 넘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100만 하시니까 저도 이게 100만이 되면 뭔가 이벤트를 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구독자들을 위해서라도 좀 하긴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 입으로 자꾸 100만 하기는 좀 뭐한데 자꾸 해주세요. 예, 여러분들 꼭 100만 만들어 주십시오. 올해 안에나 뭐 내년 초나 뭐 되긴 되겠죠. 그런데 총선 전에는 100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년 4월 총선 전까지는 100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모실게요. 아까 제가 인사하실 때 그 사과, 자두 또 인사 마시는 분 한 분 계셨죠? 예. 잠깐 모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과하고 자두 하시는 아미고 회원들이 김천에 많이 계셔가지고 그분들 제가 소개를 여러 번 해드렸어요. 그런데 예, 앉으십시오. 예, 자 이거 드시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영주 사과가 원래 좋았거든요. 제가 영주에 사는 친구가 매년 영주 사과를 그 껍질째 먹고
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꿀이라 그럽니까 그거? 예. 그 사과 한 가운데 예, 예. 그 씨앗 부분의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예. 그걸 꿀이라 그러죠. 예. 그게 꿀이 들어있는 꿀 사과를 꼭 골라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이게 제가 많이 먹어온 거는 영주 사과인데 그래 지금 영주에서 사과 농사 하신다 그래서 반가워서 모셨어요. 예, 얼마나 하세요? 사과 농사는 제가 옛날에 짓다가 이제 그만 짓고, 아 그만뒀어요? 예, 괜히 오셨네? 예, 저는 자두하고 복숭아하고. 자두 복숭아, 예, 예. 자두 복숭아. 그래요. 자두는 지금 저 다 땄습니까? 아, 예. 여름 자두는 다 땄고, 예. 늦가을 자두 추위라고. 아, 이제 추위. 한참 익어갑니다. 지금 한참 익어가요? 예. 추위 자두. 그리고 복숭아는요? 끝났어요? 아니, 복숭아도, 늦복숭아가 예. 9월 말까지 나오니까 지금 예. 수확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나와요? 예. 아, 지금 수확하고 계세요? 예. 그렇구나. 그 추위자두는 작년에 우리 김천의 아미고 회원께서 추위자두 소개를 해가지고 그 굉장히 많이들 사셨어요. 그거 맛있더라고요. 예, 자두 맛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하세요? 자두 복숭아는? 예, 자두 복숭아 해가지고 뭐 한 3,500평 합니다. 3,500평이요? 제가 우리 아미고 회원들한테 이거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주문 전화를 해가지고 하루 만에 완판돼 버리고 물량이 더 없다 그러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3,500평이면 물량이 좀 되는 건가요? 예, 근데 저는 여름 자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예. 가을 자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거면은 몇 박스 나오는 거예요? 1,000평이면? 1,000평이면은 한 3,000박스 정도 나옵니다. 그렇구나. 엄청 많구나. 저기 김천 거하고 영주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좋아요? 제가 뭐 봤을 때는 뭐 저희들 고향이께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나아요? 육질이 단단하고, 육질이 단단해요? 예, 당도도 높고, 당도가 높고. 예. 그래요. 저는 지금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장이 또 좀 겨울 늦게까지 김천자두가 됩니다. 최고라고 제가 막 광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거 고쳐야 되나? 예, 소백산 자두가 제일 낫습니다. 설악산? 소백산 밑에, 예. 이게 저 과일이 소백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일조량 때문에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는 선선하고 뭐 이제 그래가지고 일조량 관계가 예. 그 육질하고 당도하고 해를 많이 받고 예. 그리고 일조량 좋고 예. 아침 그러니까 해가 많이 있고 아침과 낮 시간에 온도 차이가 커야 된다 그러대요. 과일이 당도가 올라가려면. 예. 여기는 일교차가 아마 심합니다. 여기가. 예. 조금 더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하면 선선하고 예. 아침 저녁에는 낮은 따뜻하고 예. 그래가지고 색깔도 잘 나지만 당도도 많이 높고 예, 육질 단단하고 좋습니다. 예, 제가 저 김천의 추위자두하고 영주의 추위자두 같이 먹어보고 비교 좀 해봐야 돼요. 네, 제가 한 상계 드려보겠습니다. 예, 농장 이름하고요.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영주 단산면에 사는 이정호고요. 저는 서울농장이라고 합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면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보답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모시고 싶지만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하시고 제가 답변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이제 눈으로 보고 하는 그런 저게 일상에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종북 주사파다는 건 왜서 저렇게 인식을 못하고 세상을 저렇게 맨날 삐딱하게 사는 줄, 나 그게 진짜 의문이래. 그 사람들을 내가 뭐 잘못됐는 중, 그 부분에 대해서 박사님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렇게 사회 인식을 옳게 못하는 중.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종북주사파들이 위장을 너무 잘해요. 문재인이만 해도 저게 엄청 착한 표정하면서 5년 내내 대통령직 해먹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위장을 엄청 잘해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보통 인간이 어떤 사회의식이나 정치의식을 갖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정치 사회화, political socializ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때가 대개 언제냐면 1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갈 때 폴리티컬 소셜라이제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게 우리 학제로 따지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 2학년 이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뭐 그냥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고 누가 어느 쪽이 옳은지 그런지에 대한 자기 판단을 하게 되고 대학 고등학교 가면 막 발언을 막 주장하게 되고 엄마는 그런 것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정치 의식이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종북 주사파들이 위장을 하고 학교에 침투를 해서 그 학교 현장에서 착한 선생님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좋은 이미지 가지고서 학생들한테 사실은 6.25는 북한이 쳐내려온 게 아니라 미군이 함정 파서 끌어들인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퍼뜨리고 했던 때가 198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이제 아주 그 극성적으로 막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던 사람들은 그때 자기 눈에는 정말 천사 같은 선생님, 매도 때리지도 않고 엄마한테 촌지봉투 갖고 오라고도 안 하고 양심적으로 막 그 교단 사학재단 같은 데서 뭘 잘못하면은 막 그거 항의하고 학생들을 편에 서서 이렇게 활동하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 한 이야기니까 맞아 북한이 남침한 게 아니라 미국이 끌어들였나 봐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어린 나이면은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넘어가겠죠. 어느 정도 자기 생각이 형성됐을 때는 아무리 선생님이 하는 얘기도 그건 아니지가 될 텐데 요 사회의식과 정치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요 15세에서 25세 요 사이 때 그런 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들 그럼 그걸 그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서 자기 생각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90년에 15살이면 2000년에 25살, 2010년에 35살 그렇죠. 그럼 지금 한 40, 40대 중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40대, 50대가 바로 그때 그 정교조 교육으로 세뇌당한 세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식에 눈뜬 그 시기에 그렇게 잘못 입력된 이 정보로 세뇌가 당해버리니까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고 일단 그렇게 살고 행동을 하다 보면 아니라고 하는 팩트가 발견이 돼도 그럼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부정해야 되거든요. 나는 속아 살았구나. 이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맞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합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미 잘못 입력되고 잘못 세뇌된 이 종북 주사파에 물든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정보들만 취사 선택한다고요. 그리고 그런 자신의 신념과 다른 팩트들은 자꾸 거짓말이라고 배척해요. 그게 그래서 확증 편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에서 보면 조국이는 진짜 멋진 사람이고 막 문재인이는 막 세상 없는 착한 사람이고 이재명이는 정말 어렵게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파렴치한 거짓말을 하고 정말 뻔뻔한 폐륜적인 행동을 하고 막 이런 걸 해도 여전히 조국이 차에 먼지가 묻은 거 보면 막 눈물이 나서 닦아줘야 되는 거야. 티슈 가지고. 그런 상황이 지금 40대, 50대에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새빨간 거짓말에 넘어가냐를 이해하려면 좀 복잡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저 종북주사파가 워낙 그럴듯하게 위장을 잘하는 데다가 10대에서 20대에 아주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 세상의 모든 걸 다 받아들일 백지 상태에 있었던 그 나이에 정교조와 종북주사파로부터 세뇌받은 사람들.
잘못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커뮤니티에서 모이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더 강화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확증 편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정권도 잡아봤잖아. 문재인 정권, 뭐 노무현 정권 잡아봤잖아. 잡으니까 좋거든. 왜냐하면 문재인이 잡은 다음에는 태양광 그러면 전부 다 돈을 풀어줬는데 그게 거의 다 대부분 좌파들이란 말이에요. 이 동네에도 태양광 좀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태양광 있잖아요. 실제 주인은 딴 데 있어요. 왜냐하면 이 태양광은 다 정부 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 아무한테나 지원 안 줘요. 다 종북주사파 문재인 권력과 어떤 형태로든 하다못해 전화 한 통화라도 서로가 통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생태계를 통해서 뿌려진 거거든. 그러니까 이 영주에 태양광 하는 데가 뭐 많이 있겠죠. 겉으로는 이 지역분 이름으로 돼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면 상당수가 그런 식의 좌파 생태계를 통해서 그 중앙정부나 지방자치 돈, 기생충처럼, 흡혈귀처럼 빨아먹었던 사람들의 그실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지역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생각만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생각과 자기들의 생계가 딱 결합이 돼버렸어요. 문재인 정권 때. 그래서 정권 무너지면 지 생각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가 살기도 어려워지는 거야. 이게 좌파 생태계의 아주 무서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원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뭐 정권 잡았다가 또 야당한테 넘겨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열심히 해서 다시 정권 되찾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가 가능해져야 되는데 이 좌파 생태계는 정권 이루면은 자기 생존까지 위협을 받게 되니까 정말 극악스럽게 죽을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인정을 못하는 거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지금 1년 한 4, 5개월 지났잖아요. 그런데 저것들이 문재인 때 알박기 했던 것들은 여전히 버틴단 말이에요. 왜? 이거 손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는 다 손을 내려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당했지만 문재인이가 딱 들었으면 이 꼴 보기 싫어 그러고 다 자리 던지고서 다 집에 돌아갔거든. 시골로 내려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것들은 절대 안 그래. 왜냐하면 놓는 순간 지 생존이 걸리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조국이 보세요. 강남에 그 아파트에 있는 50억 부자인데 그 휴직 상태에서도 끝까지 서울대학교에 월급은 받아 챙기잖아요. 그리고 그 부부가 교수 아니에요. 여기 동양대 교수였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 있으면 교수한테 그 무슨 학생 무슨 수당 같은 게 몇만 원인가 나와요. 조국이 따로 챙기고 정경심이 따로 챙기고. 그러니까 아주 극악스럽게 그 잔돈품까지 하나하나 다 챙기는 게 좌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들의 확증 편향과 이들의 좌파 생태계가 딱 결합이 돼가지고 자기 생존의 문제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많이 알면서도 버티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 자유파 입장이나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으로 보려고 그러면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저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까?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뻔뻔하게 할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로서는 그것이 자기 생존의 문제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치 예측을 아주 날카롭게 또 정확하게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향후 정치 일정이 내년에 총선이 있고요. 그 전에 현재 윤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지 네. 나름대로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개혁적인 특히 그 언론의 편향성, 불공정한 언론에 대한 개편을 시도하는 것도 마음에 들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 되고 있는지 각종 그 여론조사를 보면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성공한 정권으로 역사에 매김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년 총선이 어떻게 보면 이 그 윤 정권의 우리 보수 우파 정권의 그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고비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그 수도권이 굉장히 이 집권 여당이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래서 내년에 이루어지는 총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총선의 결과도 한번 예측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올바른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지지율이 우리 생각만큼 오르지 않냐,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는데, 우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자체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하거든요. 월 초에. 저희들 자체 조사를 보면 지난 석 달 동안 41%, 42%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여론조사는 대개 30%대로 떨어진 조사를 발표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는 그 다른 여론조사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여론조사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거니까 저희가 알잖아요. 우리는 일체 숫자에 손대지 않거든요. 그리고 표본을 아주 인구 비례에 정확하게 부합하게 구성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사가 제일 정확하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럼 40%대인데 40%대라고 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48% 가까이 득표를 했는데 지금 40%대라고는 하지만 41, 2%밖에 안 되니까 대선 때 표지권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 중에도 지금 여론조사할 때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만족할 수 없죠. 더구나 선거 때는 치열하게 그 각축전을 벌여도 대통령이 되고 나면 진 쪽에서라도 일부 기왕에 윤석열이 대통령 됐으면 그래도 뭐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쪽도 찍지 않았던 중도도 뭐 기왕에 됐으니까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이 대통령 지지율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을 찍었던 자들 중에는 단 한 명도 윤석열 지지로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재명이 좋아서가 아니라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보다 더 높은 비호감도가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물론 그거는 이재명이도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싫으냐 덜 싫으냐 같은 투표였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을 대선 때 찍었던 그 0.73% 차이니까 이재명을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마음을 바꿔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 일단 그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다. 그러면 똑같이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은 변함없이 윤석열 지지로 응답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30%대로는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실망을 해서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을 해서 대답을 피하고 있을까? 그게 여러분들 다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찍으셨을 건데 찍은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딴 건 몰라도 저 문재인이 이재명이는 확실하게 감옥에 보낼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찍었어요. 그리고 저 종북 주사파들은 확실하게 척결해낼 거야, 그런 기대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찍었어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부흥시킬 거야,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문화적으로 아주 이 선진적인 나라가 될 거야, 뭐 그런 기대를 갖고 찍은 사람들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보다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이 이재명이 저 정북 주사파들은 확실하게 감옥에 보내고 처단할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찍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권 잡은 지 1년 반이 되는데
문재인이를 집어넣어, 이재명이를 집어넣어, 뭐 박지원이를 집어넣어, 아무도 못 집어넣었잖아요. 실망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북 주사파들의 대선 불복, 그 다음에 자유우파 진영의 일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40% 초반 또는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30%까지 떨어지는 걸로 나온다. 그럼 이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간단해요. 문재인이 이재명이 집어넣으면 되지 뭐, 감옥에. 박지원이 같은 자 감옥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문재인이, 이재명이, 박지원이 같은 것들은 확실하게 처단할 수 있어 라고 찍었던 사람들은 다시 윤석열 지지로 돌겠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탈할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종북 주사파에 대한 이 사법적 처단,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고 최소한 대선 때 얻은 지지율을 회복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총선 전망 관련해서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사실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총선을 전망할 때는 당장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도 보지만 내년 총선에 앞서서 치루어졌던 직전 선거, 또 그 전전 선거의 그 지역 득표율 같은 거를 보거든요. 그러면 내년 총선의 전 선거는 어떤 선거였는가 하면 작년 6월에 지방선거였어요. 그리고 그 전의 선거는 작년 3월에 대통령 선거였죠. 이게 다 전국 선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3월에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 작년 6월에 우리 쪽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이 과연 이 지역에 얼마가 있냐를 가지고 국회의원 지역구대로 다시 표를 나눠보면, 아, 여기서는 예컨대 뭐 영주는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몇 퍼센트 찍었고, 지방선거 때 이철우 지사를 몇 퍼센트 찍었고, 지금 영주시장을 몇 퍼센트 찍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 자유우파 국민의힘 지지자가 고정적으로 몇 퍼센트가 되므로 이 사람들은 이변이 없는 한 내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을 찍을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나가건 몇 퍼센트는 득표가 될 거야. 그러면 이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국회의원 지역구로 쫙 나눠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서울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이겼잖아요. 인천에서도 이겼잖아요. 경기도에서는 졌지만 김은혜가 이겼던 지역구들은 있어요. 네, 이런 것들까지를 쭉 계산을 해보면 정광훈 목사가 이제 200석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바로 그런 조사에 근거한 거예요. 작년 3월에 우리가 이 국회의원 이 선거, 경기도 이 선거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얻었고, 그 석 달 후인 6월에 김은혜 후보가 얼마 얻었다. 그런데 내년 총선에 이 표가 어디 가겠냐? 다시 우리 표 찍겠지. 그렇게 해서 지금은 비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지만 내년 총선에서는 우리 쪽 후보가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00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정광훈 목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이제 정광훈 목사가 제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런 방식으로 지역구 단위로 이제 전망을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최종적인 예측을 하려면 하나는 뭐냐면,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년 있다가 치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2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잘했냐 못했냐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피해가려고 해도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수십 년간 투표를 하면서 총선은 집권 세력이 잘했냐 못했냐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두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심판받는 입장이 되는데, 심판받는 입장은 늘 불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내년의 총선은 우리가 심판받는 선거일 수밖에 없는데, 이 심판받으면 불리하다. 우리가 심판하는 선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심판하는 선거로 만들려면
의회 독주와 의회 폭정을 부각시켜야 된다. 대통령은 윤석열이지만 의회 권력은 전부 저 이재명이가 딱 틀어지고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법 하나 제대로 통과시켜 준 적이 없다. 그리고 의회 다수파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다 입법 독재를 하고 입법 폭주를 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게 아니라 국회 의회 독재를 해온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심판 구도를 바꿔내는 공중전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권 심판론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일방적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좋다, 우리도 심판받겠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4년간의 입법 독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하고 심판하자. 적어도 이런 정도까지는 그 공중전의 구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 그런 점을 제가 계속 국민의힘에다가 지금 주문을 하고 있어요. 예, 제발 좀 싸워라. 여당이지만 그래서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되는 것이 주요한 임무긴 하지만 그러나 지난 3년간 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파 의석을 가지고서 완전히 입법 독재, 입법 폭주하지 않았냐.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자고 주장해라 지금부터. 저들이 만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반국가적인 이 악법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예컨대 국정원 수사권 빼앗아 가지고서 경찰에 준다든지 하는 거 다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첩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그야말로 호시절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악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낸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입법 독재에 의한 이 10대 악법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걸 심판하자고 주장을 해야 된다. 지금부터 우리가 일방적으로 심판당하지 말고 우리도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자, 종북주사파를 심판하자, 문재인 이재명을 심판하자라고 해야 된다. 이제 그게 얼마나 그 구도가 잘 잡힐지가 이제 두 번째 변수입니다. 세 번째는 어쨌든 선거를 할 때는 마지막에는 후보를 보게 돼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나는 2번을 찍어야 돼 라고 해도 그런데 내 지역에 공천된 국민의힘 후보가 진짜 뭐 듣보잡이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고 아무리 봐도 내가 이 사람은 도저히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는 않지만 그날 개모임이 있으니까 놀러 가자 그러면 놀러 가버린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쪽 투표율이 떨어져요. 후보가 변변찮은. 이 영주 같은 데는 그래도 돼. 왜? 뭐 여기가 워낙 우리 자유파의 텃밭이니까 뭐 몇 사람 놀러 간다고 해서 뭐 지진 않아요. 그런데 수도권 달라요. 수도권은 뭐 1000표 이내, 500표, 300표로 당락이 갈리는 곳이기 때문에 후보가 변변찮아서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적어도 30군데에서 50군데 지역구는 마지막 후보 변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있으나 마나 존재감도 없는 저 국회의원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115명이 있는데 저같이 정치평론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도 국민의힘의 115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50명 정도는 만난 적이 없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 뭐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같이 매일 정치평론하는 사람도 처음 보는 사람이면 그런데 국회의원을 4년을 했다면 그럼 뭐 했냐 말이에요. 그런 존재감 없는 사람. 또 결정적인 순간에 꼭 뒤에서 총질하는 자들 있잖아요. 김무성이, 유승민이, 똘마니들. 그중에 배지 달고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2020년에 황교안 대표 때 공천을 잘못하는 바람에 유승민이, 똘마니들, 안철수 똘마니들이 국회에 배지 달고서 쫙 포진해 있어요. 수십 명이. 과연 이 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실은 저 전쟁터 갔다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니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웠냐 그러면 내 옆에 전우 때문에 싸웠다 그러거든요. 뭐 국가, 민족, 가족 이런 거보다 막 피가 튀기는 현장에서는 내 옆에 전우 때문에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자들은 과연 종북주사파와의 전쟁에서 내 옆에 전우를 버리지 않고 이 전우 때문에라도 끝까지 싸워줄 자들이냐. 그런 자들이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뒤에서 칼질했냐 이렇게 따지면 도저히 내년 총선에 공천 주면 안 되는 자들이 수십 명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기득권자들이잖아요. 이것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고 이것들이 국회의원 현역이니까 버틴단 말이에요. 이 버티는 자들을 정리해내서 공천혁명을 통해서 우리 자유파가 정말 내일처럼 도시락 싸들고 내가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의 이 자유파의 이 정체성과 역량을 갖춘 사람들로 공천을 해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후보 잘못 공천해서 이를 3, 40개 지역을 우리가 챙겨올 수 있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이 두 가지 선거구도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심판받는 구도에서 심판하는 구도로 바꿔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마땅히 공천 배제를 하고 척결을 해야 할 이 배신자 집단들, 무능한 집단들, 존재가 없는 집단들을 그대로 다시 인정을 해버리는 식으로 공천을 하면 그러면 당장 여러분들 중에도 야 내가 저거 찍을 바에야 차라리 내가 놀러 갔다 오지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대구 경북에서는 그래도 상관없지만 수도권에서는 그것 때문에 지는 겁니다. 그 점 때문에 공천혁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두 가지 요건이 총선 승리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국회의원이 국민을 걱정해줘야 되는데 국민이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이 국회의원을 걱정하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뭐 숫자라든가 뽑는 방법이 중선국 이제 소선구제라든가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들이 특권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말씀 들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지역구와 비례가 있잖아요. 지역구 국회의원은 어쨌든 자기 지역구가 있고 지역구에 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라도 가끔씩 지역구에 와서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뭐 지역 행사에 또 얼굴도 내밀고 그렇게 해요. 비례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누가 국회의원 하는지도 잘 모르고 지나가요. 그래서 비례를 없애자 그런 얘기를 국회의원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비례대표는 지금쯤이면 없애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비례대표를 처음에 도입할 때는 각 분야의 전문성은 뛰어나지만 이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능력들이 있거든요. 지역에 뿌리가 깊어야 되고 또 지역의 여러 사람들과 아주 그 친근하게 만나서 소통하고 할 수 있는 스킨십이 뛰어나야 되고 뭐 그 동네에서 적어도 고등학교로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게 없는데 전문성은 굉장히 뛰어나서 국가 경영에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을 비례대표를 줬어요. 근데 지금은 다 그 정도의 전문성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전문성 때문에 비례대표를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한 50명 드러내는 거예요. 47명인데요. 지금 300명을 한 250명으로 줄이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근데 이걸 200명으로 줄이려고 그러면 좀 문제가 복잡해져요. 이건 지역구 의원도 한 50명 날려야 된다는 거잖아. 비례도 날리고. 그 지역구 50명 날리는 건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만 하더라도 3년 전에 갑자기 지역구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역 간에 그 굉장한 그 이 잠재적 갈등 요인이 생겼고, 그리고 이게 내년 총선 앞두고 또 어떻게 바뀔지 또 모르잖아요. 이런데 이게 지역구 하나만 놓고 봐도 그런데 이 한 50명을 줄인다 그러면 그건 거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해요. 국회의원들이 절대 그것을 법을 고치지는 않아요.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국민이 뽑아놓고 4년 만에 다시 심판하는데 그 중간에 아무리 못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그거를 하는 게 주민소환제인데, 주민소환제를 그 사실은 좌파들이 그거를 자꾸 도입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주민소환제를 하면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주민단체장에 대해서, 시장 군수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이 가능하거든요.
한 30% 정도의 지역 주민들이 아마 요건이 법률적 요건이 제가 정확하게 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뭐 30%인지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상당한 조직을 갖고 있는 데가 아니면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는 그런 정도의 조직이 없어요. 오세훈이 그 예전에 무료급식, 무상급식 가지고 좋다 그러면 주민투표 한번 붙어보자 했다가 주민투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졌거든. 그래서 투표는 했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아예 개표를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고 서울시장 내놨어요. 그러니까 우파는 그런 거예요. 개개인이 다 자발적으로 결단을 해서 뭘 하는 게 우리 자유우파지 뭐 때로 몰려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좌파는 시작할 때부터 조직을 배워요. 그래서 이게 주민투표 소환제를 잘못 도입을 하면 이게 맨날 우리 자유파 시장 군수 국회의원들이 저 좌파들의 조직적인 흔들기에 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도입은 여러 가지 그런 그 예측하지 못한 그 부정적인 효과까지를 감안하면서 입법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방법은 유권자들을 국회의원들이 검되게 하려면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거가 우선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것 당장 하자 말자고 쉽게 결정 내릴 문제가 아니다. 답답은 하지만 그러면 그보다 그 제도적인 개선이나 이런 것보다 제일 효과적인 건 뭐냐?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천하면 제일 간단해요. 11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지만 야 정말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들은 한 뭐 10손가락이 안 될 거예요. 여기가 경상북도니까 경상북도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저 사람 일 잘해. 어떤 사람이 있나요? 잘 몰라요. 잘 모르십니다. 또 혹시 이 사람 진짜 일 잘한다 얘기할 만한 사람 있어요? 영주예요? 아니 경상북도 대구 경북 일단은 영주 국회의원 잘하고 계세요. 영주 국회의원 그 이름 뭐예요? 박경수. 박경수. 예. 잘한다는 얘기 처음 들었는데요. 잘한다는 얘기 처음 들었어. 예, 없어요 또? 별로 없잖아요 지금. 기억에 도를 만한 사람이 없죠. 뭐. 예, 없잖아요. 싸움이나 하지. 뭐. 예. 뭐 제가 지금 영주에 와 있지만 이 지역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제가 논평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금은 아침만 하지만 논평을 할 때 정치 논평하면 의미 있는 일을 할 때나 또는 아주 나쁜 일을 할 때나 논평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논평을 했던 기억이 거의 없어요. 한두 번은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요. 제가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 중에 가장 자주 논평을 했던 사람은 이미자 의원입니다. 예, 문경 상주의 이미자 의원이에요. 일을 잘하니까 논평을 하게 돼요. 예. 또 누가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 공천에 이미자 같은 사람만 한 100명 공천하면 국민의힘 지금 저 모양 저 꼴이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공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서 이 보안법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 지금 사실 간첩들도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모르고 이래서 이제 보안법이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 작동이 되고 있는 중 안 그러면 보안법이 완전히 없어졌는 중. 예, 알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은 지금 있는데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 5년 동안에 거의 간첩을 안 잡았어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됐죠. 그런데 저 종북 주사파들이 70년 동안 김일성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자기네 의석도 막 170석 되고 막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를 밀어붙일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못 밀어붙였어요.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나서는 순간 그야말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분란이 일으키지 말고 국가보안법을 적용 안 하면 되잖아. 사문화 시키면 되잖아. 이게 그자들의 5년간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간첩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국정원이 올해 말이면은 이제 간첩 수사를 이상 못하게 되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법을 막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니까 국정원 입장에서는 5년 전부터 또는 7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쭉 수사해 오던 사건들이 매듭을 짓지 않고 올해가 지나가 버리면은 그 상태에서 자기들이 손을 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왜 과일도 다 익었을 때 따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설이 내릴 것 같으니까 먼저 따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따놓고서 익혀야 되듯이 지금 이 국정원도 그동안 충분히 익어서 수사를 완결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올해 말이면은 이제 어차피 자기네 손을 떠나니까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해서 서둘러서 간첩단 사건들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발표를 보면 완전 이거 대한민국은 간첩들 세상이고 특히 지난 종북 주사파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완전 간첩들이 활기를 치고 다녔다는 것이 이 간첩단 사건만 놓고도 확인이 되는 건데 제가 그 한 30년 전에 KBS의 추정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주요 방송사의 주요 프로그램의 진행자들한테 당시에 그 정보기관이 이 대북 관련 정보를 일반인들한테는 공개하기 어려운 이 비밀 정보를 이렇게 쭉 한 번씩 브리핑을 해주곤 했어요. 1년에 한두 번씩. 저도 그때 이제 들었던 얘기니까 30년 전 일입니다. 30년 전 얘기인데, 그때 그 간첩이 한 3만 5천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간첩이 한 3만 5천 명쯤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과 같은 SNS 시대가 아니고 스마트폰도 별로 없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간첩이 내려와서 북한에다가 연락하는 방법은 단파, 무전기 갖고 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때예요. 단파는 전파를 발사하는 거니까 우리 정보기관에서 그 단파가 이렇게 발신되는 거를 다 포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만 5천 명은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일주일 동안 그 밤에 발신된 단파의 숫자가 3만 5천 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간첩들이 여기 난파해서 여기서 간첩 활동을 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북한에다가 보고를 해왔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또 달라졌겠지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을 쭉 추적을 해보니까 남한에서 발신된 단파, 단파가 한 3만 5천 개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요 단파 하나당 간첩 한 명씩 있다고 치면은 3만 5천 명의 간첩은 최소한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그거 그러면은 단파를 포착하면 그게 위치가 파악이 될 수 있는 거냐? 그랬더니 대충 파악이 된대. 예, 어느 정도 무슨 동 몇 번지 정도는 파악이 된대요. 왜 안 잡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 그 답변은 이거였어요. 북에서 남쪽으로 이제 잠수함을 타고 오거나 뭘 해갖고서 간첩으로 오면 북쪽에는 이제 가족들이 남겨지는데 이 가족들이 일단은 인질이고 그 다음에 목숨 걸고 남한으로 가서 이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혁명 전사의 가족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질로 잡혀 있으면서도 특별 대접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식량 배급도 더 잘 받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간첩이 여기서 자기가 살아있고 간첩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단파로 뭔가를 하여튼 보고를 하는 동안에는 이 가족들은 안전하길 뿐만 아니라 특별 대접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열심히 한대. 열심히 하는데 이 얘네들이 간첩으로 넘어올 때는 그러니까 성분도 확실하게 검증이 되고 뭐 여러 특수 기술도 배우고 해갖고서 넘어오지만 이것들이 넘어와서 한두 달이면 자기들이 속았다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너무 다르니까. 하루 이틀 쓱 둘러보고 가는 거면은 몰라도 여기서 이제 붙박혀 살아야 되니까 살다 보면 지가 간첩 교육할 때 배웠던 것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하기 시작한대요. 이 간첩들이 대부분. 회의를 하면 자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자수하면 이제 가족들, 인질로 잡힌 가족들이 이제 죽게 되거나 아우지 탄광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여기서 간첩질을 계속 하게 되는 생계형 간첩으로 대부분 전락한다는 거야. 생계형 간첩으로. 그러면 이 생계형 간첩은 이 대한민국 체제 입장에서는 별로 위험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 얘네가 무슨 요인 암살을 하러 나설 것도 아니고 뭐 어디 폭발물을 설치할 것도 아니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저 고작 해봤자 9시 뉴스 정리해가지고 무슨 신문에 난 무슨 탑 기사 가지고서 그냥 북한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니까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잡으면 이게 단파가 안 나가니까 아 이게 사고가 났구나라고 북한이 알게 되고 그러면 여기 이걸 메꾸기 위해서 누군가 하나나 둘을 또 내보낸대. 그러면 이거를 소재 파악하는 게 힘들대. 그래서 그냥 놔두고 관리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들이 다 거의 생계형 간첩이고 별로 위험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감시 감독이 가능하니까 그냥 놔두고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 비용이 더 덜 든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또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하여튼 그때 그렇게 해서 남한에 내려와 있는 간첩이 35,000명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국가보안법이 뭐 서슬프게 살아 있고 그리고 위험한 간첩들은 계속해서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가 되고 할 때예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면서 국정원의 이 국내 정치 파트가 다 없어지고 대북 파트에 그 오랜 수십 년씩 그 노하우를 쌓은 요원들이 대거 옷을 벗었어요. 그래서 대간첩 작전 역량이 현저히 저하된 데다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주사와 정권 때는 국가보안법을 사문화시키는 전략을 썼기 때문에 법은 없애지 않고 적용을 안 해버렸기 때문에 간첩들이 활개를 치게 됐고 그래서 30년 전에 35,000이었으면 적어도 2배 이상은 간첩이 늘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짐작해요. 그래서 적어도 7, 8만 명의 간첩들이 지금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암약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이제 여러 차례 지금 발표되고 있는 간첩단 사건도 보면 수사하는 데 한 7, 8년씩 걸리는 게 보통이잖아요. 15년 걸린 사건도 있고 20년 걸린 사건도 있어요. 20년간 그 하나를 추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통상적인 수사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통상적인 수사로는. 그래서 지금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을 경찰로 지금 넘기는데 그게 너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의 간첩 수사 파트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과 어떤 형태로든 결합해서 경찰에서의 그 간첩 수사 기능을 보완하려고 하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보조적인 장치,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저는 내년 총선에서 우리 자유파가 꼭 이겨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봅니다. 총선에서 이겨서 빨리 법을 다시 고쳐야 돼요. 간첩을 잡는 전문기관인 국정원은 수십 년 그 간첩을 추적하고 다룬 노하우와 그 요원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간첩 잡는 이 국정원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군의 간첩을 잡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게 기무사였고, 그리고 뭐 이 정보사였고 그렇거든요. 북한에서는 간첩이
이 군과 민간이 구별되지 않는다고요. 북한의 정찰총국은 군 기관이면서 동시에 일반 행정기관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로 따지면은 통일부와 국정원과 국방부 기능 일부를 합쳐놓은 것이 통전부예요, 저쪽에. 그래서 그걸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국정원뿐만 아니라 군의 기무 쪽의 기능도 대폭 강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종북 주사파 문재인 정권 때 다 없애버린 거예요. 기무사 해편해버리고 국정원의 간첩 수사 기능 뺏어버리고. 예, 그래서 이걸 빨리 복원시켜야 돼요. 복원시키기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의 승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년 4월에 총선 이겼다 치요. 그래도 새 국회, 22대 국회가 출범하는 데는 6월까지 기다려야 돼. 그 다음에 거기서 첫 번째 법률안으로 이걸 제시하면 저쪽에서 반대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법을 없애자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반대를 무릅쓰고 뭘 하려고 그러면은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년 총선에 이겼다 치고도 1년이나 걸릴 수 있는 이 기간이니까 올해 내년 초부터 시작하면 그러면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사이는 간첩을 때려잡는 국정원의 기능이 중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첩은 별로 수사해 본 적도 없는 경찰이 이걸 대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결정적인 이 공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북한 정찰총국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내년, 내후년 2년간은 간첩들의 전성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진짜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경찰의 국정원에 그동안 해왔던 간첩 수사 기능을 최대한 보완해서 일종의 경찰의 대공수사팀의 무슨 자문 역량으로 국정원 역량이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법이 허용한 최대치야.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영주를 쭉 제가 자주 왔던 곳인데요. 또 제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근데 진짜 좋다는 걸 또 오늘 여러분 느꼈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저를 알아보고 사진 찍자 그러고 악수 청하시고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계시더라고요. 역시 좀 수도권하고 좀 다르다 분위기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제 욕심을 내서 말씀드리자면 이 대구 경북 지역은 지금의 우리 아미고 회원들보다 사실은 몇 배 더 활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외형적 숫자에 별로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그냥 이건 100% 우리 아미고 회원은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운영을 해와서 그런 욕심이 별로 안 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와 사실은 2027년 대선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잘하면 참 좋겠는데 정말 믿음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국민의힘보다는 정광훈 목사 세력이 훨씬 더 믿음직스러워요. 거기는 한다면 하는 세력이거든요. 모이자 그러면 몇만 명이 어쨌든 모이잖아요. 국민의힘은 모이자 그러고 당에서 막 당협위원장들한테 막 총동원령 때려봤자 몇천 명 모으는 게 고작이거든. 그래서 제가 우리 매우 100% 자발적으로 시작된 아미고 모임이지만 조금 전국 조직으로 조금 더 확대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숫자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올바른 정치 의식으로 이렇게 무장이 돼서 자유파의 활동가로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는 정치적으로 고양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도 방송에서는 좀 하기 어려운 얘기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하고 다 이렇게 편하게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기회를 더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제가 어디든 달려가기 위해서 사실은 저녁 방송도 없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많은 주문과 요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기 인천 인삼 축제 오라 그러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미고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